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7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날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초반에요. 투자금 1억이 20억으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좀 엑셀시트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투자 자금이 늘어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1억이라는 투자 자금을 넣어놓고 32년을 기다리면 이 1억이 이제 20억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평균적인 수익률이 10%를 달성한다는 가정 하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매달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의 투자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되면 이 기간은 32년에서 24년, 심지어는 20년까지도 뚝뚝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했는데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20대, 30대들은 1억 모으는 게 너무나 어렵다.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도요, 제 경험담 하나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한 것은 영국에서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4년에 결혼을 처음 했는데요.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사서 3년 만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런던의 집값은 뭐 서울에 못지않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물가가 비싼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굉장히 좀 연봉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 와이프는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 밤에 일을 하는 야간 에이전트였습니다. 리셉셔니스트라고 부르죠, 보통. 그래서 둘이 월급을 합쳐도 한 300만 원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작은 연봉을 받으면서 어떻게 물가가 비싼 런던에 비록 이제 외곽이긴 하지만 집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비결을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방이 6개나 되는 커다란 저택을 하나 렌트를 했습니다. 월세를 산 거죠. 근데 이제 월세값이 굉장히 비쌌겠죠. 방이 6개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방을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방 5개를 다 서브렛을 줬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렌트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월세를 사는 주제에 다른 사람을 월세를 주면서 방 5개를 다 세를 놨더니 우리가 내는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월세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더니 단 3년 만에 런던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일화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이제 몇 번 실패를 겪은 다음에는 자신감이 사라져서 작은 목표, 큰 목표 가리지 않고 이제 목표 하나 나타나면 겁부터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습관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하는 사람이 늘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주위를 바라보면 항상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고 항상 운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건 그들의 운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부딪혀도 어떠한 프로젝트가 주어져도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다 해결을 하는 이런 하나의 버릇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월급이 100만 원이건 200만 원이건 300만 원이건 여러분들이 구하면 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단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처음부터 목표를 설정하기도 전에 겁부터 먹고 나는 잘 안 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실패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또 잔소리가 길어졌는데요. 4월 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좀 우울합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42%, S&P 500이 마이너스 0.97%고요. 나스닥은 무려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틀 연속으로 나스닥이 거의 뭐 5% 가까이 폭락을 한 셈이거든요. 따라서 기술주 위주로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살펴봐야겠죠. 자,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가장 손실이 심했던 종목은 오픈도어입니다. 무려 9%가 이상 하락을 했고요. 차지 포인트가 8.98%, 넷은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죠. 8.98%, 비욘드 밋이 8.1% 빠졌고요. 투일리오가 7.4%,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7% 정도 빠졌습니다.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7% 마감,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가 6.61% 떨어졌고요. 쇼피파이가 6.6% 정도, 데이터독이 6.56, 파이버가 6.51, 팔란티어가 6.41%, 로블록스도 한 6.4% 정도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뭐 대부분 5%, 6% 이상 많은 폭으로 하락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빵 주식들을 봐야겠죠. 빵 그리고 테슬라, 메가 테크 기업들의 현황을 좀 볼 텐데요. 어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인 메가 테크 기업은 단연 엔비디아였습니다. 무려 이제 6% 가까이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새 주가가 이제 244까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한 4.17% 정도, 메타 플랫폼즈가 3.68%나 폭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66, 아마존이 3.23%, 넷플릭스가 3.1, 구글이 2.76%나 빠졌습니다. 지금 애플이 가장 적게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85%나 빠졌으니까요. 뭐 전반적으로 메가테크 기업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하락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뭐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진 메가테크 기업들을 보면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한 주, 두 주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 한 달 이렇게 보면서 짧게 투자하시는 트레이더라면 굉장히 좀 위협적인 그런 추세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렇게 많은 하락폭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굉장히 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짚어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가 모두 굉장히 좀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일드는 채권의 금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채권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거든요. 뭐였냐면 연준이 이번에 아웃라인을 보여줬는데 어떠한 아웃라인이냐면 Q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QT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보통 QE를 한동안 얘기했었는데 그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E는 퀀티티 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해석을 하고요. QT라는 것은 퀀티티 타이트닝. 그래서 양적 긴축을 얘기합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지금 뭐 거의 9조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연준이.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난 채권이라든지 모기지 담보 증권 같은 걸 사들였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시장에 되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 나가 있는 엄청난 자금을 다시 뺏어오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양적 긴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QT에 대한 뉴스가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 일드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10년 국채 금리가 7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베이시스 포인트는 0.01이죠. 따라서 0.07% 정도 올라가면서 2.62를 찍고 있고요. 그리고 2년 금리 같은 경우는 3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가면서 2.53%를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그제 계속 이틀 연속으로 채권의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좀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첫 번째 요인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제 주식시장이 정말 떨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 웹사이트는 Federal Reserve, 미국 연준의 웹사이트인데요. 자, 이번에 2022년 3월 15일, 16일 이틀에 걸쳐서 있었던 FOMC 미팅 있잖아요. 이 연준의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미팅의 회의록이 발표가 됐거든요. 회의에서 나왔던 모든 얘기들이 이제 일반에게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굉장히 좀 호키시한 그런 커멘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시킹 알파의 기사를 통해서요. 어떠한 내용이 이 FOMC 회의록에 들어가 있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킹알파의 기사 제목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써 있는데요. 자, 연준의 계획에 따르면 지금 슈링킹을 한다. 슈링킹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뭐를 줄이냐면요. 발란시트를 줄인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연준의 그 자산이 너무나 불어나 있는 상황이죠. 채권과 그 모기지 담보 증권을 계속해서 사들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줄이기 시작한다는데 어느 정도로 빨리 줄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5빌리언 퍼 먼스니까 한 달에 95빌리언 정도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지금 FOMC
FOMC 회의 의사록에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페드의 오픈마켓 커미티 멤버 FOMC 미팅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뭐를 동의했냐면 연준이 어댑트 해야 될 것이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빨리 지금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뭐를 빨리 하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슈링킹 하는 거. 그러니까 발란시를 줄이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퀀티티 타이트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양적 긴축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빨리 하냐면요. 2017년에서 2019년에 했던 것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017년에서 19년 그때 이제 양적 긴축이 일어났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아마존이 30%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그때보다도 더 커다란 충격을 지금 시장에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우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발표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5일, 16일 양일에 걸쳐서 있었던 FOMC 미팅의 미팅 의사록이 이번에 일반에게 공개가 되면서 이러한 내용이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팅에 참가했던 FOMC 미팅에 등장했던 모든 참가자들이요. 보통 일반적으로 동의를 했다. 뭐에 대해서 동의를 했냐면 캡을 씌우자. 캡은 이제 상한선을 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레저리 시큐리티, 즉 채권 같은 경우는 한 60빌리언 정도를 줄이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MBS 같은 경우는 MBS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거든요. 그래서 주택 담보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한 35빌리언 정도를 줄이자라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미팅 미닛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호키시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많은 FOMC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이요. 더 선호하고 있다. 뭐를 선호하냐면 50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시스 포인트가 0.01이잖아요. 따라서 50을 곱하면 0.5%죠.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는데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처럼 0.25%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0.5%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미팅 미닛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를 0.25%만 올리는 게 좋겠다. 그 이유가 여기 써 있는데요. 다름 아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그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0.5% 올리는 대신 0.25%만 올렸다라고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FOMC의 미팅 참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0.5% 정도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0.5%씩 올려야 된다.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얼마나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FOMC 참가자들이 걱정을 하는지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미팅 의사록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요. 무려 83번이나 등장을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1월 달에 있었던 미팅에는 한 73번 정도가 언급이 됐고요. 12월 달 같은 경우는 75번 정도가 언급이 됐거든요. 따라서 불과 몇 개월 전에 비해서 그 미팅에 참가했던 FOMC 연준의 의원들이 굉장히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의사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FOMC 미팅에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기술이 돼 있고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발란시를 얼마나 많이 줄이는지 양적 긴축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제 화들짝 놀라면서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95빌리언이라는 그 규모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9조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9조 달러랑 지금 95빌리언을 비교를 해보면 1%가 조금 넘는 이런 수준이잖아요. 따라서 95빌리언을 가지고 10달 정도를 만약에 계속해서 긴축을 한다면 한 10% 넘는 그 정도의 자산이 줄어드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만약에 양적 긴축이 뭐 3년 이상, 5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 한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요. 한 반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테슬라가 등장을 합니다. 테슬라 역시 어제 주가가 4.17%나 빠졌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 의사록의 발표 영향도 있었겠지만 한 가지의 악재가 겹쳤습니다. 자, 지금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falling again, 다시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샹하이에 다시 코비드 록다운이 실시가 된다라는 지금 기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테슬라가 얘기하기를,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서플라이어는 이제 납품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샹하이 기가 팩토리를 아마 계속 록다운에 지금 걸어놔야 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지금 록다운의 영향을 받냐면 4월 8일까지는 공장이 제대로 가동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샹하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코비드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샹하이의 기가 팩토리 같은 경우는요. 이 생산을 멈춰왔는데 언제부터 멈췄냐면 3월 28일부터 지금까지 멈춰왔고 4월 8일까지 연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3월 달에 이틀 잠깐 닫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만약에 포함을 시킨다면 지금 총 테슬라가 생산을 못하는 날짜가 12일로 늘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홀리데이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거죠. 12일은요,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분기 보고를 우리가 보통 받아보는데 분기는 이제 90일이잖아요. 11을 90으로 나누면 한 뭐 12% 가까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잘하면 다음 분기의 생산량이 1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만드는 족족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를 한다면 판매량 역시 10% 이상 감소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우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가 레포트를 해주기를 굉장히 좀 우리가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반도체가 지금 쌓여나가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이 많이 만들어도요, 지금 이 반도체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트럭 드라이버가 없다. 따라서 그 운송을 해야 되는데 드라이버가 없는 관계로 지금 배달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배송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기가 팩토리를 둘러싼 생산의 둔화는요, 아무래도 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샹하이라는 그 지역적 위치가 지금 코비드의 직격탄을 받고 있어서 조금 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쪽의 바이러스의 영향은요, 사실 테슬라 말고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시면 나이키라든지 웨이페어, 그리고 갭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다 이제 우리가 리테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비자들과 이제 가깝게 나와 있는 이 리테일 기업들 역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테슬라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같은 이유입니다. 뭐 록다운이 지금 샹하이에서 일어나고 있고 중국 전역에서 상당히 좀 많은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그래서 팩토리,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트럭 기사들이 없어서 수송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배송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커머스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리테일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Farfetch라는 디자이너 전문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기업인데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10% 이상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웨이페어는 가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커머스인데 7.23%가 빠졌습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추이라는 기업은 반려동물 관련된 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커머스죠. 7.58%가 하락한 상태고요. 뭐 그 외에도 이커머스라고 보기는 잠깐 어렵지만 파이버 같은 기업, 즉 긱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플랫폼 기업 7.8%, 애쉬도 빠졌고요. 메르카도 리브레, 나이키, 언더아머 뭐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지금 리테일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그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 좀 할 겸 다른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번 CNBC 프로의 기사를 보시면 링크드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링크드인 페이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링크드인 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팔로워가 24,000명이 넘을 정도로 과거에 좀 열심히 활동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 관리를 하느라고 조금 소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링크드인은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재들, 그리고 이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이어주는 그 만남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가지 비즈니스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링크드인이요, 해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직장을 순위를 매겨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 순위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예의 1위 자리는요, 아마존이 차지했다라는 즐거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링크드인이 이번에 아마존을 1등 기업으로 선정을 했다. 어떤 1등이냐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싶어 하는 직장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2년 연속으로 1등을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아마존이 가장 미국인이 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직장으로 뽑힌 바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기사를 전해드리는 김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탑 10에 뽑혔는지 한번 10위까지 그 순위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 페이지가요, 링크드인에 나와 있는 2022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탑 10 컴퍼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다는 얘기는요, 이 기업들의 미래가 밝다, 그리고 굉장히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잘 돼 있다,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1위는 아마존이고요. 자, 2위로 가봅니다. 자, 2위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알파벳이 2위를 차지를 했고요. 자, 3위는 웰스파고 은행이죠. 그리고 4위는 JP 모간, 역시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최대 은행인 JP 모간이 차지를 했습니다. 5번째 기업은 월마트가 올라가 있고요. 자, 그리고 6번째 기업은 IBM입니다. 자, 6번째, 7번째는 AT&T, 역시 대기업이죠. 자, 8위로 가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 기업이 하나 더 나왔고요. 자, 9위는 애플이 드디어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10위를 보시면 컴캐스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업이고요. 뭐 그 밖에 11위는 딜로이트, 12위는 메타 플랫폼, 13위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고요. 14위가 테크놀로지, 15위는 이제 헬스케어 기업인 CVS 정도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은요, 이 기업에 대한 비전이 아직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진 성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업스타트인데요. 어제도 주가가 6% 이상 하락을 했는데 좀 좋은 뉴스 하나가 전해져서 그나마 좀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업스타트 홀딩즈가 이번에 새로운 바이 레이팅을 받았다. 투자기관의 이름은 루프입니다. 루프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매수 의견을 던져주면서 앞으로 좀 주가의 반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루프 캐피탈이 이번에 새롭게 업스타트라는 기업을 커버를 해주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커버를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새롭게 커버를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업스타트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AI, 인공지능이 바탕으로 된 기술력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술력을 누구한테 제공하냐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들, 뭐 신용조합 같은 그런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제공해서 결국 랜딩 디시전을 하게끔 도와준다. 랜딩 디시전은요, 누구한테 이 돈을 꿔줄 건지 대출을 해줄 건지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루프캐피탈에서의 업스타트의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뱅크 크레딧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뱅크 크레딧 모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용 등급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신용 등급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업스타트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은 어떠한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냐면요, lower loss rate이다. loss rate이 지금 낮다는 거잖아요. loss rate이 뭐냐면 대출을 해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pproval rate이 같다면 같은 숫자의 사람에게 대출을 해줬을 때 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낮고요. 반면 만약에 같은 loss rate, 그러니까 손실이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approval rate이 많이 올라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대출을 할 수 있었던 마켓이 이 정도였다면 이 마켓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기업이 바로 업스타트가 하는 기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은행이라든지 신용조합들이 업스타트와의 협업을 굉장히 좀 선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루프에서요, 140의 프라이스 타겟을 안겨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을 때는 35%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써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제 주가가 빠지면서 현재 주가가 97.3까지 빠졌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97.3이니까요. 140 나누기 97.3 하면 루프라는 투자 기관에서는요. 업스타트의 주가가 향후 12개월 내에 한 44%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유니크한, 그러니까 독특한 면이 있다. 업스타트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은 뭐냐면요. 컨슈머 퓨네를 제공한다. 퓨네는 이렇게 그 깔때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한번 거기에 빠지면요. 쭉 타고 내려가면서 결국 돈을 쓰게끔 된다. 그러니까 세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냥 들어가서 업스타트에 들어가서 뭐 간단한 나의 신용 등급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나도 모르게 대출을 받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용이하게 한다. 매치를 해준다는 게 중요한데요. 누구랑 누구를 매치하고 있냐면 우리 소비자들, 돈을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뱅크라든지 아니면 대출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업스타트다.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발란시트를 살펴보면 굉장히 에셋 라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소파이랑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파이 같은 기업은 직접 그 대출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나와 있던 로스 레이트가 악화된다면 그 얘기는 대출을 해주고 받지 못한다면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스타트는 그런 게 없죠. 왜냐면 은행과 그 개인 간을 연결만 해주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는 식의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발란시트이 굉장히 가볍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돈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업스타트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미끄러 떨어졌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반등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라는 시리즈 코너를요, 한 1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수많은 기사를 읽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가장 많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준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버입니다. 우버는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소식이 굉장히 좀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할 소식 역시, 와,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대박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읽어보시죠. 자, 우버 테크놀로지가 애들을 할 것이다. 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굉장히 좀 많이 추가를 하는데 이번 서비스는요. 트래블 옵션이다. 트래블이라는 현재 여행에 관련된 서비스를 추가하는 거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UK 앱이기 때문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영국 쪽에서만 일단 시범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안에 시작을 한다라고 써 있고요. 자, 일단 트레인 티켓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제 우버의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기차표까지 예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표까지도 이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버에서는요, 익스펜딩 한다.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확장을 하는 거냐면 원래 이제 이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칩 이그제큐티브 CEO를 얘기하는 거죠. CEO가 이제 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슈퍼 앱이 되겠다. 슈퍼 앱이라는 것은 한 가지 애플리케이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다양한 인생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에서 다 해결한다. 이런 걸 우리가 슈퍼 앱이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원래부터 몇 년 전부터 이 다라라는 CEO가 나는 그 우버를 꼭 슈퍼 앱으로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점점 그 비전이 현실화되면서 한 가지의 이 앱을 가지고 여행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우버 같은 경우는요, 이미 통합을 한 상태다.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통합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 우버 이츠를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음식 배달 서비스인 우버 이츠가 이미 메인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렌트카도 이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샌드 패키지라는 것은 이제 배송 서비스죠. 따라서 소포 같은 것을 보내는 배송 서비스도 역시 이미 이 애플리케이션에 포함이 돼 있고 그것뿐이 아니고 그로서리 딜리버리 즉 식료품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다. 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많이 보도됐다고 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마초도 배달을 해주고 술까지도 배달을 해주고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배달해주는 모습을 지금 최근에 우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난달에 보도해드린 것처럼 뉴욕 택시 조합과 파트너십을 결성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택시 회사들과 하나하나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결국 미국에 있는 모든 택시를 우버 앱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버가 보여주고 있는 추세를 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러다가 호텔 예약도 우버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나중에 에어비앤비와 파트너십을 결성해서 우버를 통해서 에어비앤비까지 좀 부킹할 수 있는,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우버는요, 사람을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엄청난 소식들을 자주 보내주면서 좀 우리 주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식은요 한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우버를 조금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기사는요, 애플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애플도 사실 애플을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최근에 이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불과 한 달 전에 출시됐던 그 아이폰 SE라는 저가형 폰이 있잖아요. 이 생산량을 줄인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시된 에어팟 역시도 그 출하량을 좀 급격하게 줄인다는 굉장히 좀 우울한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아이폰 관련해서 그리고 애플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설문조사의 결과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티네이저들 10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설문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애플폰을 사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계획하고 있는 그 티네이저의 수가 레코드 하이를 찍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은요, 투자기관인 파이퍼 샌들러가 이번에 가장 최신의 진행했던 서베이, 설문조사의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하시 쿠마고요. 자, 이 전문가가 이번에 설문조사의 결과를 좀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분은요, 애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 목표 주가는 $200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71.8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16% 이상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애널리스트가 설문 결과를 발표해 주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에 87%가 지금 티네이저죠. 87%가 아이폰을 나중에 사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수치죠. 따라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아이폰을 쓰는 인구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10대들은 오히려 87% 정도가 아이폰을 그 안드로이드보다 더 선호한다라는 우리가 좀 지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설문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87%의 청소년은요, 이미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가면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아이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엘리베이터,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침투율, 페네트레이션은 이제 얼마나 마켓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고요. 인텐션은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침투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아이폰을 사겠다는 사람도 굉장히 지금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중요한 수치다,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이폰, 즉 스마트폰 시장은요, 머추어링 프리미엄 스마트 마켓이라고 써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가형의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죠. 그 얘기는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10년 동안은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아무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모든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규모는 좀 정해져 있고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성장의 성패가 갈린다라고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젊은 세대들, 특히 10대들이 애플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것은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향후에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덧붙여서 쿠마라는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기를요, 트렌드가 굉장히 고무적이다. 어떠한 얘기냐면요, 애플이 계속해서 5G 폰을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 다른 브랜드에서는 5G가 이게 상용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좀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저가형 폰인 아이폰 SE에도 그 5G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좀 고가 폰보다는 좀 저가형의 폰에 좀 관심이 많을 수 있는데, 거기에 5G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저가형 폰이 좀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서베이 결과에 고무적인 내용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애플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플페이는
현재는 이제 뭐 페이팔의 경쟁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송금 서비스는 벤모거든요. 따라서 이 독보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었던 벤모를 제치고 이번에 애플페이가 1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지금 뭐 벤모보다 오히려 더 애플페이를 이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페이팔이 1위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송금 서비스의 강자가 애플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하나의 호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자, 이번에 설문에 참가한 사람들의 숫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티네이저 10대 7,100명이 참가를 했고요. 이들의 평균 나이는 16.2세입니다. 뭐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까요? 2학년, 3학년 아니면 뭐 칼리지 1학년 정도가 됐겠죠. 그리고 이 16.2세의 아이들이 44스테이트니까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하우스홀드의 가계의 평균 연간 수입은 69,000달러 정도 되니까요. 한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중산층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에 응했던 티네이저들 10대 중에 한 39% 정도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의미는 한 40% 정도는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아이폰을 직접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이폰 그리고 애플의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고무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아닌가 해서요. 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4월 7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은요. 조금 이제 베어마켓 쪽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연준의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베어마켓을 전망하던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스티브 와이즈가 등장을 하고요. 이분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베어마켓, 즉 커다란 하락장이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분이 주장하는 그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투자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4시 방송은 없고요. 대신 저녁 8시에 제가 준비한 또 하나의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녁 방송도 많은 분들의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ll, Scott, first I've got a bone to pick with all the bulls who told me repeatedly that the rate hikes are already in the market. They're priced in. Yet Brainerd comes out and says yesterday, hey, look, we're going to go to 50. We can start paring back the balance sheet. And that news that was supposedly in the market, I guess it wasn't, because we're down 5% in 2 days on the NASDAQ, with the S&P following, with the Dow following, et cetera. So it's not a game changer for me, but maybe it'll be a game changer for them. I don't know why it's such a foreign thought that bear markets could last for more than a month or two. And I believe that's what we're in. So actually, it upped my cautiousness on the market because I think that most are not prepared for a tightening cycle. And yes, the Fed could put us in recession. It's very likely, an outcome according to a lot of strategists. But I keep focusing on this quarter, and despite having companies that have reported good earnings, like a Micron, very good earnings, they're short-lived in terms of the celebratory trading going higher. So Micron now is down about 10% from where it was when it reported, even a little more. So yes, I think this is time to be in cash. I think it's time to be cautious. I don't think it's worth selling long-term positions where you have a heavy tax burden if you do get out of it, but it's not the time to put new positions on. I mean, you see the NASDAQ, we could show it again. Yesterday was ugly, and today is getting uglier. You've got the first back-to-back, you've got back-to-back declines in big ones, not the first, for ARK, the ARKK, down 5% yesterday, down more than 6% today. There's a 327-point decline for the NASDAQ. And, it's hard to overstate it. I mean, Brainerd Super Dove turning into what sounded like Super Hawk. If you missed it, it was Brainerd talking about a faster pace of QT, even faster than last time. And that spooked the market yesterday. Cramer now says today, this morning, quote, the time to be more conservative is now. He says he's been paring back exposure for the club, maybe the most aggressive pare back, he says, in a decade. Lee Cooperman was on with me in overtime yesterday, says he's taken his long exposure down to 68%. Remember, he was a fully invested bear.
Now he's a less fully invested bear. Let's listen to what Cooperman told me. I don't think we'll have a recession in 2022, but I think there's a chance we can have a recession in 2023. And recessions typically are preceded by bear markets. And you're seeing a lot of the market now, home builders and the banks and credit-sensitive stocks acting very poorly. So I think it's a time for caution. Right. A lot of those cyclical areas, Joe, not acting good. Chips leading us down. Housing's no good. Auto stocks have been hit. You weren't as cautious as you are now just a few days ago. Brainerd had an impact on you. Of course. I said on Monday the growth trade is back on again. I said on Monday there was further upside potential for the S&P. Steve's right. The hawkishness from Brainerd was not priced into the market. We are now pricing in something that we don't know. Is it going to be balance sheet tightening that is passive? Is it predictable? What's the amount going to be? Am I going to get a target from the Federal Reserve? Am I going to get timing? So clearly, we have an adversarial Federal Reserve. We've had the adversarial Federal Reserve for the last couple of months. They are clearly intent on utilizing wealth destruction as a weapon to cool demand and to affect inflationary pressures. That's real and that's present. That's been with us now for the better part of 2022. And you know, I keep hearing, well, the bulls or the bears. Guess what, Scott? Everyone, raise your hand if you're losing money this year. Unless you are a pure commodities trader or you're an individual on Twitter that is day trading and telling you how great you're doing, this is as challenged an environment as you are going to find whether you are an investor or a trader. You're in the ring with Mike Tyson in 2022. And when you're in the ring with Mike Tyson, you're just trying not to get knocked out. So caution has prevailed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Caution is prevailing now. The new dynamic is something that wasn't priced into the market, and that is, without question, an adversarial Fed that went after stocks initially, and now they're going after real estate pricing and shelter inflation because that hasn't moderated. Okay.